차는 주로 서 있나요? 다니나요? 차는 주로 서 있나요? 다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차는 주로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차는 주로 서 있어요. 우리 되게 착각하는데 차는 주로 서 있어요. 그 서 있을 때는 전혀 생산성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차와 B차가 있는데 테슬라는 어떤 걸 그러냐면 내 차는 주로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부르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스템. 그러면 선생님 차가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세종시까지 왔다가 다시 가면 제 집에서 다시 차를 딱 보내면 주행해가지고 선생님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내죠? 사용료를 내겠죠. 이용료. 그거를 시스템 플랫폼하고 나눠 가지고. 그럼 내 차는 내가 차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주로 차가 서 있죠. 그때 계속 뭐가 발생하냐면 사용료가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있고 그 플랫폼이 없는 전기차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그런 거. 되게 일론 머스크가 진짜 또라이 같은 말인데요. 진짜 무서워. 그리고 충전 시스템도 얘들은 자기들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그 충전 시스템 내에서 그걸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사용자 서비스, 활용 서비스 사용료 나오는 거를 플랫폼에서 쉐어하고 이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달라요. 우리가 LG화학에 투자했던 건 2차 전지를 생각하면서 LG화학에 투자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2차 전지만 따로 떼놔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회사를 만들어서 분할 상장을 시킨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국 시장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걸 따로 떼내가지고 분할 상장시켜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어우, 소송 나오고 아주 박살 나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반도체 따로 상장시키고 전자 따로 상장시키고 핸드폰 따로 상장시키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카카오가 그런 거에서 욕 많이 들었죠. 모빌리티, 오만 것 다. 이거 카카오 자회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조사했을 때 140개. 제가 재벌들한테 나쁜 것만 배워줬죠. 그래서 저희 집안들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카카오에 투자하고 있다. 다 팔았어요. 이런 놈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화났거든요. 그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카카오에 투자하고 내가 LG화학에 투자한 이유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 건데 그걸 따로 상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애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문화와 시스템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제도를 손보겠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주 가치를 기본적으로 제고한다는 거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끔. 그게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이런 물적 분할 못하게 하는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제도화가 되면 기업이 이익이 내는 게 똑같아도 주가가 올라요. 그런 측면들에서 제가 한국 시장이 그래도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좀 파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을까. 우리도 이런 회사들 막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그 로봇 회사 막 인수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적인 그러니까 제도와 주식시장 제도 이런 게 올라가서 성숙해지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이고, 저는 이제 이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 그게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배당 계속 나올 거잖아요. 작년에 국민연금 그 운영 수익률이 몇 %인지 아세요?
10%. 작년에 13%. 여러분 매년 그 정도 수익이 나면 국민연금 고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계속 배당이 되고 국내 주식이 자꾸 오르고 이러면 우리 연금 전체가 커지잖아요.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다양한 기금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국내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게 단지 개인 투자자 그다음 대주주 일부분들은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엄청 중요한 변화들이 지금 2025년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1등 기업 주식 투자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에 1억씩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보니까 1등에서 5등까지 미국 1등에서 5등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투자하느냐? 1등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 가서 찾아오면 되죠? 외국 기업. 제가 이런 답은 처음 봤어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금 가는 데가 이제 서울대다 이렇게 얘기가 답변이 제일 나오고 그게 이제 제일 자연스러운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 외국 대학은 외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애들 그거 가면 제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중에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찾겠다. 근데 서울대 말고 스카이도 말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찾을까 이런 거 찾아다니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1등부터 5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이 얘들이 제일 좋은 회사라고 인정을 회사들이에요. 어딘가 숨어있는 진주 이런 거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성적 좋은 애들 중에서 또 더 좋은 성과를 낸 애들을 찾는 방법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딴 거 찾지 말고 이런 애들 가지고 고민합시다.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그냥 1억씩 분산 투자해놓고 5년 정도 지나면 수익률 얼마면 괜찮을까요?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1억씩 그냥 투자했어. 우리나라 그동안 좀 왔다 갔다 안 좋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5년 뒤에 수익률 얼마나 정도 될까요? 국내 미국 증가에서 10% 넘는다. 연평균 수익률 10%. 게다가 5%는 넘어갈 것 같아.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제가 2022년도부터 이런 걸 계속 해봐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 1등부터 5등까지거든요. 미국 1등부터 5등. 미국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여기에 이 버크셔 해스웨이만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 하지 다른 회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면 여기다 1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5년 지나서 27, 25만 원, 4만 4천, 2만 2천 대 떨어진 반토막 난 것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5억이 얼마가 됐죠? 7억 8천이 된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 몇 프로죠? 9.3%. 생보다 낮진 않죠, 그죠? 근데 이때는 사실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라서 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5억이 얼마가 되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제가 아까 100만 원씩 해서 2억 4,500이 됐고요. 그 2억 4,500이 14억이 되고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연평균 수익률 33.5%는 워렌 버핏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좋지만은 않아요.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을 때. 그러면 보면 막 삼성전자도 거의 SK에서 마이너스 나고 뭐 거의 5년 지났는데도 포스코 마이너스 20% 나오고 막 이랬죠.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 상태가 안 좋을 때 5억이 얼마가 됐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제일 안 좋을 때 상황이 원금 정도 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기에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 가지고 있으면 뭘 주죠? 배당을 주죠. 여기는 배당을 뺀 거예요. 배당을 포함하면 배당을 계속 투자해놨다면 손실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리스크한 것 같지 않아요. 미국에는 이때 안 좋을 때도 수익이 났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 계속 올라갔어요. 제가 이걸 계속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2024년도 대부분 그랬던 때거든요. 그때도 괜찮죠. 2025년도 1월달에 했을 때 요 정도 나요. 5억이 18천 정도 됐어요. 미국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럴 때 뭐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싸잖아요. 별로 안 오르잖아요. 이거는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다 똑같이 하던 얘기예요. 별로 안 오르잖아요. 이런 얘기. 좀 사면 좀 쫙 올라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올랐잖아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렇게 쫙 올랐던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쫙 떨어져요. 대부분 그래요. 이런 주식은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놓고 뚝 보면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돼요. 근데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엔비디아처럼 오르면 사람들이 다 알죠. 왜냐면 그 워낙 단계가 확 올라오니까. 근데 그런 거 좀 무섭잖아요. 그죠? 무서운데 그냥 보통 좋은 주식은 그렇게 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꽤 괜찮은 수익률. 우리가 지금 8월달에 지금 8월이잖아요. 5년 전 8월달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제가 월초에만 연초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봐요. 강의할 때마다 한두 번씩 한 달에 2번 이상은 계속 해보거든요. 보시면 요 정도는 이게 올해 초에 우리나라 시가총 1등부터 5등까지 미국 1등부터 5등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때 내가 공부해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것을 승부한다 그래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몇 개 분산해서 투자한 것들이 별로 위험하지 않고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드려요.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이런 거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우리나라 1등, 2등인데 이게 동족 업종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집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요즘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생각 못했던 일이잖아요. 산업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삼성 SDI도 있고 SK공도 있고 여러 회사인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실테리온이 바이오 회사니까 그 중에 하나. 현대차, 그 다음에 금융회사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한 5개 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1등 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업종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걸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1억씩 투자하기는 뭐 그 정도 힘들어. 그냥 1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1대1 선택까지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자산을 분리하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분리하라는 거는 이게 아무리 우리 1등 기업 분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찾아야 될 때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좋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오고 이러면 지금 또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하여튼 막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측이 잘 안 되고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손실 보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참으려고 하면 따로 분리한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회사가 안 좋아져서 연봉이 10% 깎였어. 다음 달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10%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10% 까진다고 생각하고 가.
그 10%를 장기적 투자해. 그럼 그 10%가 당신들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선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득의 10%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분명히 그거는 굉장히 자유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고 그러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주식 투자 관련돼서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너무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돈을 모아 나갈 때는 지수에 투자. 인덱스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수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주가 지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한 거예요. 대부분은 100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3천이 넘어갔니 4천이 가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1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천이 넘어가면 40배가 성장하고 5천이 되면 100부터 50배가 성장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S&P 500 지수 같은 게 6천이 넘어간다면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60배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각 지수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뭐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정한 시기의 주가를 기준해서 그 위에 변동을 백분비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다양한 지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홍콩에는 항생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S&P, 나스닥 막 이런 지수들이 다양한 지수들이 있어요. 딴 건 모르겠고 코스피 지수랑 S&P 지수랑 나스닥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고. 지금 보면 글로벌하게 인도네시아 주식이 좋아요, 베트남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상장을 막 하려고 하는데 시진핑이 이러면 그냥 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데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의 5% 내지 10% 내에서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릴 생각은 없지만 메인 자산을 거기로 가서 내 자산을 정식시키겠다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 코스닥도 아니에요. 한국 코스피랑 이 정도 가지고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존보걸이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덱스 펀드를 통해 전체 주식시장을 소유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버텨야 되는 거죠? 힘들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내가 1억 투자했는데 그게 뭐 9,500, 9,000, 8,500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버티세요. 버티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에만 적용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는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지수, 여러분 일본 지수에 장기 투자했으면 어떨까요? 한국 지수도 지금까지는 장기 투자할 때 그렇게 나이스한 지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러니까 시장이 투자자한테 친화적이냐 아니면 주주 투자만 친화적이거나 일부에만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적으로 안 돌아가느냐 이제 요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여러분들 주식시장 가지고 장난치면 200년형 받고 있잖아요. 아예 그냥 나오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 장난쳐가지고 무기징역 받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에는 자본시장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그냥 분비 낙산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은 뼈도 못 추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이 전 국민들이 피해를 안 봐요. 그래서 기다리면 올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힘든 상황들이 와요. 떨어지니까 계속 올라가죠. 네,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했어요. 내 자산의 90%는 그러니까 내
내 상속 재산의 90%는 S&P 지수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채 투자야.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주식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상속받는 은혜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일단 S&P 주식 투자해. 그래서 지수가 되게 생각보다 강력하고 워렌 버핏이 그런 내기도 했어요. 100만 불 내기를 했는데 뭐라고 내겼냐면 나는 S&P 500 지수에 투자할 테니까 10년 지나서 이 지수보다 이길 수 있는 펀드 매니저 있으면 나하고 100만 불 내기하자. 그냥 그 시장에다가 내기하자고 붙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포르테지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헤지펀드 대표가 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훨씬 어리죠. 10년 동안 내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잽도 안 되게 S&P 500 지수가 됐어요. 그래서 내기에서 워렌 버핏이 이겼죠. 돈 따먹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걸 내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기면서 S&P 지수가 또 한 번 이슈가 되긴 했어요. 실제로 히스토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신 히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인덱스가 요 맨 위에 게 나스닥 지수예요. 10년 정도 평균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이 한 18% 정도 나요. 10,000불을 넣었는데 5만 불 정도 5배가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이런 건 뭐 부동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게 S&P 500 지수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일본 지수예요. 네 번째는 코리아 3.54%. 얘는 3.54% 얻으려고 지수에 투자할 이유는 없죠. 지금 제가 요게 지금 안 되는 게 제일 답답한 게 요거 이제 그 수정한 버전이 있는데 지금 2025년 들어오면서 한국 지수 요렇게 올라가서 지금 일본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일본도 보면 여기서 또 올라오죠, 그죠? 일본이 요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막 얘기 나오면서 일본 정책 당국에서 주주 배당하고 막 이런 거 제도적으로 막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회복됐어요. 우리나라부터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때까지 본 거로는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게 보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어디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위주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S&P 500 지수랑 국내 코스피 200 지수랑 반반하세요. 저는 요즘은 그렇게 보셨대요. 반반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자금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미국 주식시장 들어가세요, 한국 주식시장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이 올랐다라고 대부분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식 투자하고 싶으면 CMA에다가 목돈을 넣어놓고요. 1억이면 1억 1,000만 넣어놓고, 그러면 그게 이자 발생하니까 거기서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세요. 그럼 일정 정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거 다시 CMA에다 넣어놓고 다시 적립식 투자. 이러면 CMA에 있을 때는 이자를 먹고 적립식 투자할 때는 수익이 좀 발생하니까 은행 금리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 시장이랑 미국 주식시장이랑 분산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제가 요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덱스를 활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니? 일정 금액 투자할 때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는 인덱스 펀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식이나 ETF를 살 때마다 가격 때문에 고민하게 되니까 돈을 모아 나갈 때는 그냥 적립식으로 하고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세액공제 되는 거 혹시 가입하고 이용하고 계신 분 있어요? 여러분, 급여를 받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를 하시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펀드를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12%는 기본적으로 받고 아니면 10% 정도 받으니까 내가 낸 돈의 10% 정도 이자가 매년 나한테 주는 거죠. 내가 낸 돈의 10% 이자를 돌려줘요. 거기다가 펀드를 하면 수익률이 나고, 그 다음에
운용되는 동안에는 또 세금을 안 내고 연금 받을 때까지 과세 이연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어떤 금융 상품을 들까라고 했을 때 연금저축펀드가 일바로 제일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그러면 어디에다 운용하는 게 좋아라고 했을 때 적립식, 인덱스 펀드, S&P 500 지수와 국내 코스피 200 지수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 S&P 500 지수 25만 원, 코스피 25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저 세액공제 받으면서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소수네요. 저축은 하시죠. 매월 저축은 하시죠, 그죠? 저축을 하는데 내가 3년 이내에 뭔가 쓸 돈이 있는 저축은 펀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익을 난다 그래도. 왜냐면 내가 찾아야 될 그때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울면서 그걸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쓸 돈은 그 펀드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근데 3년 좀 지나서 3년 이내에 쓸 돈이 아니라고 하면 저축하고 있는 돈을 펀드로 옮기세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내가 은퇴를 위해서 하는 돈이다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게 공제를 받으니까 이익이 있는 대신에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중간 찾으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세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10년 내에 찾을 돈 요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할 때는 요거 하는 게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덱스로 투자하는 게 왜 좋냐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요때가 10,000원이에요. 요때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씩 투자하면 요때는 10,000원일 때는 100주로 사죠. 5,000원 떨어지면 100주 사는 게 떨어지니까 엄청 화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5,000원이 떨어지면 요때는 얼마 사냐면 200주를 사요. 그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주고 몇 주를 산 거죠? 300주를 산 거잖아요. 이게 7,000원만 되면 이익이 나기 시작해요. 21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 떨어질 때 우리가 목돈이 들어가 있으면 목돈이 반토막이 확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점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어떤 게 되냐면 계속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정도 시점부터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라고 하는데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낮춰주기 때문에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 나갈 때는 저렇게 인덱스 펀드로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거 투자해야지라고 하면 그냥 매월 얼마씩 걸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기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꽤 수익이 나 있어요. 고객들 이렇게 투자해놓은 거 이렇게 상황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는 이걸로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펀드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모였어요. 이제 자산이 좀 모였어요. 그때는 이 자산 배분 투자,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건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 금, 원자재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많은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리츠나 이런 것도 보면 다양한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자산 비율을 맞추는 방식.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에 5천만 원, 채권에 5천만 원 투자했어요.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5천만 원, 5천만 원 그대로 안 있죠. 주식이 만약에 올랐으면 주식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간 걸 팔아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주식이 다운되면 주식 프로테이지가 50%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걸 뭐 가지고 하냐면 ETF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 시에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주식이 떨어졌죠. 그러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서 1대1로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효과가 나냐면 주식을 쌀 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주식이 60%가 된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나냐면 팔면 주식을 고가 매도하는 효과가 나요. 우리가 힘든 게 뭐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맨 위에 거는 뭐냐면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한 겁니다. 맨 밑에 거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 해가지고 주식, 채권, 금, 현금을 25%씩 나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주식과 채권과 금, 단기 채권, 중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매년 운영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날까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투자해서 어떻게 날까라고 비교해 보면 6대4로 하는 건 한 8.2% 정도 나와요. 그렇게 낮지 않죠, 그죠? 1년에 한 번씩만. 두 번째는 이거는 5.6% 정도 나요. 참을 수는 있는데 별로 나이스하진 않죠. 많이 분산하면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요. 이거는 무슨 수익률이냐면 S&P 500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아실 수 있냐면 뭐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워렌 버핏과 레이달리오와 존 보글과 레이달리오, 그러니까 주식과 인덱스와 그 다음에 자산 배분수 이렇게 얘기할 때 수익률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말고 그냥 펀드로 한다 그랬을 때도 그 주식만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높고요. 변동성이 그 대신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주식이 낮아질수록 수익률도 낮아지고 변동성도 낮아지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게 S&P 500 지수인데 떨어질 때 팍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게 조금 적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구분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자, 나는 주식이 좀 출렁출렁거려도 내가 강심장이라서 안 흔들리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주식 비중을 높여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50% 떨어져도 괜찮아, 참수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근데 아니야, 나는 사실은 되게 새가 생겨서 못 견뎌. 중간에 막 팔아버릴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가. 그래도 은행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우리 단톡방에 좀 띄워놓을게요. 제가 여기 못 보여드리는 파일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보여드릴 수 없어서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산을 모을 때는 뭘로 해라? 적립식 인덱스 펀드라는 거예요. 지금은 S&P 500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랑 두 개 나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자산을 키울 때는 1등 기업 주식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자산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제 따로 자산을 축적하기는 힘들겠고 그냥 그 돈을 운영하는 게 필요해라고 하면 이 자산 배분을 누리는 거고,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좀 축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금 자산의 핵심 자산은 왜 자산 배분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로 보면 시장이 언제든지 그런 효과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전체 은퇴 금융자산이란 게 주식으로 움직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도 연금자산은 뭐냐면 그냥 기다릴 수 없고, 이때도 연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야, 나는 그 주식시장 회복될 때까지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자산을 모아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 참을 수 있는데, 연금은 매년 돈을 찾았어야 돼요. 그럼 이 원금이 팍팍 더 깎이죠. 요게 원금은 올라가는 것과 이게 더 떨어진 상태에 원금 올라가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연금 자산을 운영할 때는
자산배당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있는 데다 자산배당 투자. 적게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면 내가 10억 있는 게 5억이 됐어요. 여기서도 1년에 5천만 원 쓴다고 해서 5억이 4,5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면 4억 이렇게 되면 그게 100% 올라도 원금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은퇴 자산을 운영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식 원리로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장 쓸 거는 안전한 자산을 운영하고, 시간이 좀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운영. 이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가면 장기적으로도 수익이 좀 높아져야 연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그래프거든요. 이게 한 주 주가예요. 원이 아니거든요. 저게 원화로 하면 얼마 되는지 누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실래요? 저게 10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환율이 1,400 조금 안 되죠, 그죠? 그럼 저게 10억 정도 안 됩니다. 좋겠다. 그죠?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환갑이 됐을 때가 이때거든요. 1990년대. 이때 에이 나는 이제 뭐 그래 이때도 1조 넘게 재산있으니까 뭐 먹을 만큼 이제 은퇴하면서 놀고 먹고 살래 이렇게 했으면 이때 한 주가 얼마죠? 8,200달러. 몇 분의 1이죠 지금? 한 90분의 1 가까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자산은 환갑 이후에 90배가 늘어나요. 저게 진짜 장기 투자를 리얼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사고가 나는데 진짜 좀 길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처음에 저 주식을 샀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기 설립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인수했을 때 그 한 주당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냥 여러분들이 답을 알 거라고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몇 달러 정도 됐을까요? 7.5달러였어요. 저게 최고 올랐을 때는 한 72만 불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그 세수가. 그러면 거의 10만 배 가까이. 그죠? 여러분 10만 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10,000원을 투자한 게 10억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좋은 회사는 이익이 나면 그 이익 난 걸 배당한다,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주주들도 아무도 배당해달라고 안 해요. 배당을 한다는 건 뭐냐면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빼가지고 고객들한테 주는 거죠. 그때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투자해주세요. 배당이 좀 뭐 하겠어요? 딴 데 투자하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지. 그냥 투자해주세요. 주주들 전혀 배당 안 한다고 시비 걸지. 이게 왜 이 회사가 저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냐면 복리를 그대로 실죠. 이익이 나는 걸 계속 재투자하는 거죠. 자, 우리는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일로 와봐. 내가 올랐거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살게. 계속 까먹어도 여행을 하든지 총각 이런 걸 계속 하죠. 그러니까 원금을 계속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원금을 훼손시키면 복리 효과가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연봉 10% 깎겠다고 하고 없다고 생각해. 이런 개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돈을 투자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게 될 거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다가 손해를 봤다 이런 게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월급이나 생활에서 버는 돈들을 계속 일정 정도 투자를 하실 건데 그때 일정 정도 시기가 될 때까지 채찍 그게 복리 효과를 보는 방법. 이걸 또 누구한테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얼마가 됐든 간에 한 달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용돈을 좀 주고 같이 얘기하면서 네가 아낀 만큼 아빠도 매칭 펀드 해줄 테니까 같이 해서 투자를 해보자. 그걸 주식으로 하셔도 좋고 펀드로 하셔도 좋아요. 그게 계속 쌓이면 아이한테는 두 가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돈에 대한 내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서 되게 도움돼요. 요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에 대한 경험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아파서 회사 못 나갈 때 엄마 보고 전화해달라고 뭐 이런 짓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게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용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금융에 대해서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금융지능이 생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현재 흔히 586이라고 하는 그 세대 이전 세대들은 금융을 몰라도 생존이 가능했어요. 한국 사회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은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쉽지 않아요. 그걸 알려주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미리 투자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회사 투자하고 싶어? 왜 그 회사 투자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대화를 아이들과 힘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전 세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의 자식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런 얘기를 투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을 잘 지키는 것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내드렸던 그 단톡방에서 다음 주에 좀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최대한 제가 반영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4주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는 하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주식이나 건강한 펀드 투자를 건강하게 한번 시작하시는 거 그건 꼭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